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의 부동산 생활백서 진행을 맡은 고세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전라북도의 다양한 개발 호재 지역들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경상북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정근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투자하면 역시 부동산 투자겠죠. 자, 오늘도 역시 투자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개발 호재 또는 투자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돈 되는 정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젊은 세대들부터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통한 노후 준비 어떨까요? 네, 요즘 그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또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또 노후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녀분들이 캥거루 부모라고 그래요. 이게 네. 자녀분들이 독립을 했다가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네. 일컫는 얘긴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자녀들이 청년 실업률 최대치에 달한다고 하니 그만큼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네. 자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은 토지 투자와 또는 어떤 수익형 부동산의 적절한 비율로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또는 이 자금 여력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 쉬운 이 수익형 부동산 쪽을 노후 준비로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하나 둘씩 또 쌓여가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제 수익이 약 한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 정도를 형성을 한다라면은 정말 완벽한 노후 준비가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박지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재테크가 예전에는 선택이었다면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부동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부를 창출했고요. 또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급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임대 수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노후에 근로 수입이 없을 때 대비해서 생활비와 같은 노후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역별 개발 호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지역은 어딘가요? 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지역은 바로 경상북도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에 있어서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경상북도는 10개의 시와 13개의 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인구수는 약 27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각 도시의 인구를 살펴보자면요. 포항시가 51만 명, 구미시가 42만 명, 그리고 경산시와 경주시는 약 26만 명 정도고요. 안동시는 16만 5천 명, 김천시는 14만 명이고요. 나머지 시, 구는 10만 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동산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수요입니다. 수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이 수요로 인해서 상승세를 타게 되는데요. 투자처를 살펴보실 때는 각 지역별로 인구가 증가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경상북도에서는 어느 지역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먼저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3대 문화권 사업과 도청 신도시로 인해 호재거리가 많은 안동시를 살펴보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문화, 생태, 관광을 접목시켜 한국 문화를 세계화로 이끌 것이고요. 그리고 네. 국내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안동시의 주요 사업입니다. 안동시는 이를 위해서 지난해 5천억 원을 투입해서요. 도산면 동부리 일원에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과 한국 테마파크를 조성했고요. 네. 또한 유림문화 유토피아라든지 전통 비탈의 길산마을 등으로 체험 관광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를 만드는 거라면 이 문화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크게 두 가지 호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자유구역과 또 관광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을 기준으로 도산면 일원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도산면은 낙동강 관광 인프라에 속하는 낙동강 생태학습과 또 하회마을 등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지 또 계획관리 또는 보전관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가는 평당 약 한 7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토지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이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어떤 수요를 통해서 임대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 외 호재 지역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의 호재로는 경상북도 도청의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전 신도시가 바로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청 소재지 또 등장으로 함께 기대를 모으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인데요. 바로 안동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는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 그리고 예천 IC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 굉장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2016년 말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가 완성이 돼서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네. 또 이런 호재들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 바로 안동입니다. 네, 경북의 동서남축과 또 남북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 잡은 곳이 바로 경상북도 도청이 또 이전 신도시고요. 또 각종 개발 사업을 이끄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또 이로 인해 안동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굉장한 상승 기류를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도청이나 관공서 이전을 굉장한 호재로 보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 중에 관공서 이전했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도청 이전 신도시는 약 330만 평의 규모로 2027년도까지 3단계에 걸쳐서 그 마무리 계획이었는데 조금 지연돼서 현재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은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계획은 2022년도까지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에는 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은요. 도시 활성화 단계로 주거와 상업, 종합 의료시설이라든지 복합 환승센터, 복합 물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신도시 남쪽으로는 호민지 수변공원이 있어서 산책로라든지 전망대 그리고 휴게 공간 등을 설치해서 네.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명품 공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 교양,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스포츠 컴플렉스도 2단계에 걸쳐서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경북도청이 지난 2016년 3월 도청 이전을 시작으로 유관기관 혹은 각종 생활 편의시설 설치 등 안동시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경북도청은 1단계 사업 완공과 동시에 32개의 기관단체가 작년 연말까지 입주를 했고요. 네. 경북지방경찰청 등 37개 기관단체가 올해 내 이전 및 이전을 위한 설계와 타당성 영역 조사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면 이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경북 도청 신도시의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경북 도청 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미 8천여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같은 시기에 충남 내포 신도시보다 약 2천여 명이 더 많다고 하니 굉장한 또 인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네. 상주 인구가 신도시 조성 이후에 2년도 채 안 돼서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방센텀 등 약 2천여 세대가 입주가 완료되는 올 상반기 중에는 2만 명도 넘어설 것이라고 현재 예측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40대 이하의 인구가 약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보다도 굉장히 좀 활기가 넘치고 젊은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걸맞는 어떤 식당이라든지 학원, 어떤 위락시설 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네네. 또 각종 주민 편의시설도 하루가 다르게 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역이 개발되고 인구 유입이 잘 되려면 교통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통망은 어떤가요?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는 경북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신도시 주변 국가기관 교통시설과 어떤 연계성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통 8달 교통망을 모토로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총 사업비 1조 3천억 원의 총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2027년까지 8개의 노선의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인데요. 네. 먼저 안동 방면과 예청 방면은 지난해 개통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국도 28호선과 신도시로 연결되는 도로는 세종시와 경북 서남권의 시군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사업비 480여 원을 투입을 해서 2020년까지 또 4차로를 확장을 한다고 하니 이거 역시 뭐 굉장히 큰 개발 호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2020년 개통 예정인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역시도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이런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들로 인해서 굉장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처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정말 교통망까지 탄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박지훈 전문가께서는 이 지역의 투자 타이밍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상북도 도청 이전 신도시와 같은 사례로 전라남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2005년도에 도청이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2년 뒤부터,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겠죠. 왜냐하면 인구도 많이 안 들어왔고 또 활성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좋았다라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남학 신도시의 아파트들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고요. 2013년부터 입주한 아파트들은 모두 높은 경쟁률로 성공한 셈이 됐습니다. 네. 다시 말해 전라남도 도청이 들어서고 최소 5년은 지나야 도시가 성숙해졌단 말인데요. 그 같은 사례로 보면은 경북 도청이 이전한 게 지금 2016년 3월이지 않습니까? 네네. 16년이니까 지금 2년밖에 안 지났어요. 네. 앞으로는 3년은 최소 더 기다려야 할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남학 신도시보다는 여건이 더 안 좋은 관계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및 수익형 부동산은 제2 행정타운이 들어서거나 뭐 그와 관련된 일자리가 문제없이 들어선다는 전제로 2019년 말부터는 뭐 자연스럽게 전세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 시점은 2020년 정도 지나야 그 이후가 되겠다고 제가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 지역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설명해 주실 지역은 어딘가요? 네, 바로 대구광역시입니다. 네. 대구광역시 인구는 경상북도 전체 인구와 맞먹는 250만 명이고요. 네. 대구광역시에는 또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KTX 동대구역과 인접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네. 신서 혁신도시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 이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어떤 그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발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아주 뭐 부동산 투자 쪽으로는 이 대구 쪽에서는 굉장히 곽광을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라 첨단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유라 산업단지는 IT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유초 업종을 선정했고요. 네. 지금 현재 18년도죠. 네네. 18년도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뭐 착수할 예정이고 네. 2019년도에 조성공사를 시작해서 2021년도가 되면 뭐 기업 등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첨단 산업단지가 완성이 되면 배후에 있는 유라동 일대가 뭐 그 투자처로서 곽광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는 시세차익으로
또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부분은 월세를 받는 임대 사업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아무래도 일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추가로 또 다른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관광지, 바로 대구 대공원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022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골 지구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함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을 했고요. 체험학습형 동물원으로 만들어서 또 대구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스타디움과 대구 미술관, 간송미술관 등과 함께 연계해서 또 조성할 계획인데요. 대구 대공원이 들어서면요, 인근에 또 의료관광이라든지 또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로 개발 중인 수성 알파시티와 함께 또 부도심을 형성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범물, 고산 안심 구간의 도시 철도를 연장하는 또 사업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굉장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볼거리가 정말 많아요. 대구 대공원의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대구 대공원은 북측에 약 20만 평의 구름골 지구랑요, 그 다음에 약 36만 평의 남측 외한들 지구로 나눠가지고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름골 지구에는 현재 달성공원의 6배 규모인 3만 6천여 평으로 현재 조성되고 있고요. 네. 체험학습형 동물원이자 또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역시 새로 조성 중입니다. 외한들 지구에는 자연환경 훼손을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1, 2등급의 지역은 보존을 하고요. 또 3, 4등급 지역에는 친환경 미래형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 중에 보존하고 개발할 지역을 등급별로 나눠주셨는데요. 이 개발에도 지역을 등급별로 나눠야 되는 건가요? 네. 토지 적성 평가에 따라서 관리 지역이 세분화하게 되는데요. 그중 1, 2등급은 보전 관리 지역으로, 3등급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4, 5등급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편입이 되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갈수록 개발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정근 전문가께서 수성 알파시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수성 알파시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수성 알파시티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대구시 수성구 대흥, 삼덕, 시지, 노변동 일원에 약 37만 평의 규모로 사업비 560억 원을 들여가지고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시티에 걸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단지로 조성하는 수성 알파시티에는 지난해 정보통신기술망과 전기공사 등 4차 산업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 공공시설과 산업연구시설, 또 주택 건설용지 등 또 단지 기반 공사도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보듯 뻔한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착공 예정인 스마트 비즈니스 센터는 도시 통합 관제센터 기능을 비롯해서 빅데이터 관리, 또 창업 지원, 인재 육성, 홍보 등을 통해서 체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또 도시 일대를 또 자율주행 규제 완화 구역으로 지정해서요. 10월에는 전국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고요. 네. 또 이후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 하니 앞으로 정말 대구의 어떤 미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자분들 위해서 투자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수성 알파시티 상업시설 부지에 관심을 두고 상가 투자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미래 가치라든지 안정적인 임대 수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여기에 상가를 투자하면은 그 가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와 안정적인 월세만으로도 투자 가치가 충분해 보이는데요. 박지훈 전문가께서 특별히 이곳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상가와 같은 그 생활 인프라에서는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상가 투자를 추천한 이유는요. 일일 약 3만 명의 유동 인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수요로는 제4차 산업으로 형성되어지는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네. 이 산업단지 내에 상주 인원만 해도 소비가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소비로 인해서 많은 상가 수요가 예상이 되고요. 4차 산업단지는 대구에 있는 성서라든지 질량, 상공자보다 훨씬 소득이 높은 직종들로 구성된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득이 높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 인프라 속 상가 투자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외에 추천해 주실 만한 사항이 있나요? 네, 또한 또 수성 알파시티 중심에 들어오는
매머드급의 복합 쇼핑몰인 L기업의 쇼핑몰이 있습니다. 약 11만 3천 평 규모로 2020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 쇼핑몰이 완공이 되면요, 주변 상가 또한 상가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상가를 투자하는 것을 제가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투자 포인트가 정말 많은 도시입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지역은 어딘가요? 구미는 현재 진행 중인 하이테크밸리 5공단 사업을 통한 이제 주변 지역 부동산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이테크밸리는 총 면적 283만 평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네네. 그래서 대구의 성서산업단지보다 더 크게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고용인구 22만 명과 또 4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진 어마어마한 산업단지인데요. 구미시 산동면 일원과 또 해평면 일원에 총 사업비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18년 12월에 현재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를 보고 있고요. 구미의 굉장히 핫한 지역이 단연 이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구미 산업단지의 주력 사업은 뭔가요? 네, 이 산업단지의 주력 산업은 탄소섬유라고 하는데요. 탄소섬유란 금속보다 가벼우면서도 금속에 비해 인장 강도와 탄성 계수가 뛰어나며 금속 중 가장 가볍다는 알루미늄 무게의 절반으로 엄청나게 가볍다고 합니다. 네. 현재 스마트 기기라든지 IT 제품을 비롯한 항공기, 우주선, 그리고 자동차, 레저 스포츠용 소재, 풍력 발전기 등 각 분야의 고성능 산업용 소재로 많이 쓰이면서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탄소 산업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볼 수 있겠네요. 탄소 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구미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경산시와 구미시에 탄소 산업 거점 센터를 만들고요. 또 18만 평과 9만 평 규모의 탄소기업 직접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는 산업부 지역거점 사업으로 선정된 경산 탄소 협동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산에는 탄소 복합재료 생산 전문기업을 비롯해서 현재 관련 기업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선도기업 580여 개가 칠곡, 경산, 영천, 또 경주, 포항 자동차 부품 밸리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전국의 150개의 기업과 5개의 R&D 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최대의 탄소 재기술 연구 조합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창립되는 어떤 그 규모 면에서는 전국 최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역 개발의 핵심 요소인 교통망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신설 교통망을 보면 그 지역의 투자 가치가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요. 네. 먼저 구미, 대구, 경산 간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0년도 완공을 목표로 경산, 대구, 구미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사업인데요. 네. 1차로 경산, 대구, 구미를 묶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경부권 자체를 철도로 묶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철도망이 완공이 되면 최소 하루 4만 명의 이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역 주변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설되는 역은 구미시의 사곡동의 사곡역부터 외관공단역, 서대구역, 원대역이 있는데 이 중 사곡역이 오픈되는 사곡동 일대를 투자처로서 관심 있게 보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 구미역을 잇는 사곡역이 신설되는데 정확히는 신설이 아니고요. 리모델링이에요. 현재도 하루 5회 정도 무궁화호가 정차하고 있지만 대구 광해철도의 시작점으로서 신설역이 뚫리게 되면 더욱더 많은 인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역에 인구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주변이 상권이 또 활성화된다는 네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설역 주변의 상가 투자나 공단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오피스텔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 같은 중소형 아파트 투자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광역철도망 사업 이외에도 추가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앞서서는 철도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신설되는 이제 도로망이 하나 있는데요. 추가적인 교통망, 즉 도로망으로는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되는데요. 네.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구미시 선산읍에서 칠곡군 양목면을 연결하는 총 35.74km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총 사업비 9,200억 원을 투입해서 2021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기도 합니다. 네. 이 단지와 황산 구평간 구간을 직접 연결하면 비산 우회 도로 교통량을 분산하게 되고요. 네. 선산읍까지 소요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된다는 건데 그 20분 이상 단축이라는 게 시간적으로 적어 볼 수 있지만 그 20분이라는 게 엄청난 효과를 네, 불러일으키거든요. 국도 25호선과 더불어서 남북을 잇는 주요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저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도심의 규모에 비해서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이 많이 부족한데요. 동서 방향 이동 시 구미대교 등 4개의 교량 이용으로 우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고아읍 괴평리와 하이테크밸리 연결도로의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낙동강 횡단 교량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5공단 진입도로는 연장 약 4.6km로 총 공사비 1,95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준공 예정이며 준공 시 대단히 주거지인 고아읍 문성리와 25번 국도를 연결하여 동서도로망 구축은 물론 교통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교통망 구축으로 인해서 문성지구, 그 옆에 이제 연결된 부분이 문성지구가 있는데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근 전문가님, 혹시 알고 계시는 또 다른 교통망이 있나요? 네, 저는 북구미 IC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올해 6월 북구미 IC는 현재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는 2020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구미시와 한국도로공사가 250억 원을 들여 투자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 구미 IC와 남구미 IC와 함께 구미 지역의 IC가 벌써 3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 도량동과 또 봉곡동, 또 성기동 주민들이 굉장히 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북구미 IC의 건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나 IC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개발지로 연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그 개발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IC 주변에는 산업단지들이 보통 많이 들어섭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이 내륙 최대 공업단지인 바로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곳에 이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또 그곳에 파생되는 또 화물 수요는 대부분 구미 IC와 남구미 IC 등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설 IC 발생 수요에는 굉장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북구미 IC는 원평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 남동 등으로 또 구미 서부권 교통량을 수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통량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교통량이 많다는 얘기는 즉 많은 인구가 유입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이 주변 일대의 어떤 산업단지로 인한 굉장한 그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민규 변호사의 해결 박박 시간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법이나 규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피해 해결책에 대해서 알려주실 김민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많은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자리세라고 인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확히 이 권리금이 무슨 뜻인가요? 네, 권리금은 말 그대로 자리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한데요. 그 권리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상가, 특정한 어떤 그런 업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유무형의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 내에 상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 유동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에서 상가를 임대차하는 어떤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비용을 내야 할 것이고요. 또는 정말로
인테리어가 수려하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이다. 그런 상가를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어떤 수려하게 된 인테리어에 대한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제적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한 어떤 업종을 내가 인수를 하는데 그 업종 자체가 지금 너무나 핫하고 너무나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걸 인수할 때 대해서는 내가 어떤 매출에 대한 또는 순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권리금 형태로 어떤 그런 경제적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유무형의 어떤 그런 경제적 어떤 그런 비용 전체를 갖다가 통상적으로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권리금, 그리고 바닥 권리금, 그리고 시설 권리금을 통상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권리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먼저 시설 권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설 권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영업 권리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권리금에는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그리고 바닥 권리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업 권리금이 뭔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업 권리금은 말 그대로 영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어떤 그런 매출이나 순이익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땡이라는 상호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를 내가 인수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 땡땡땡이라는 상호로 장사를 하는 그 가게이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장사가 핫하게 잘 되고 있는 그 가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수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걸 갖다 넘길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 내가 대신에 이 가게를 운영하는 데 대한 1년 동안 매출에 대한 어떤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내가 권리금을 지급하겠다. 그럴 테니 우선적으로 이 가게를 나한테 넘겨달라.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리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업종의 가게를 내가 인수하게 될 경우에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한 달에 총 그 순이익에다가 12를 곱한 1년치 금액을 통상적으로 영업권리금으로 지급을 하고 인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땡땡땡이라는 상호의 가게가 한 달에 6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는 한 7,200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영업권리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단 여기서 매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권리금에 관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법적인 분쟁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제 소송도 많이 가게 되는데요. 특히 영업권리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리금은 말 그대로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내가 믿고 돈을 주는 것인데 실제로 내가 정말로 순이익 600만 원씩 날 줄 알고 내가 이걸 계약을 해가지고 가게를 인수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가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순이익이 월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리금을 내가 지급을 할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장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최소한 2주 내지 한 달 기간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실제로 정말로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매출에 대한 순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영업권리금에 대한 대가 지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어서 시설 권리금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 권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설 권리금은 말 그대로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입니다. 내가 특정한 어떤 그런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가게의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게 잘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테리어 때문에 손님들이 와서 가게를 갖다가 막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게를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그 가게의 시설까지 같이 인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시설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통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수억 원의 어떤 그런 비용을 들여서 간판도 하고 시설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 시설을 인수하는 데는 어떤 그런 비용을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근데 이 시설이 너무 오래됐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은 멋있지만 시설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겉으로만 번지르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시설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시설 비용에 대해서 연 30% 정도 어떤 그런 감가를 정해서 권리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을 지급을 하고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막대한 어떤 그런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거나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닥 권리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바닥 권리금은 이른바 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 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강남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신촌이라든지 또는 가로수길이라든지 특정한 지역 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역은 참 목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노출되는 어떤 그런 손님들한테 노출되는 어떤 그런 비용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를 많은데요. 이러한 바닥 권리금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시세가 보통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시세가 생각외로 변동폭이 작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 이 바닥 권리가 분명치 않은 곳도 분명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지 신촌이라든지 우리가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는 데는 분명히 바닥 권리금이 존재하지만 어떤 신생 지역, 뭐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 이런 지역에는 사실상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데는 바닥 권리금을 새로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장소이고 그런 부동산인 곳인데 그런 지역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부동산이나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바닥 권리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신중하게 정말로 여기가 바닥 권리금이 발생할 정도의 지역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은 언제 돌려받는 건가요? 이 상가 임대 계약이 끝난 후에 돌려받는 건가요? 네,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내가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방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권리금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이 들어올 임차인한테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권리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받는 방식으로 회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권리금 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하고 그리고 그 권리금 계약을 통해서 내가 뭐 바닥 권리든 시설 권리든 영업 권리든 간에 그러한 부분을 정해서 새로이 들어올 임차인한테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권리금이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신문이나 뭐 기타 매체를 통해서 보면 권리금 회수가 방해되는 어떤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과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한창 핫했던 그 권리금 회수 보호에 대한 어떤 쟁점이 있었는데요. 권리금 회수가 방해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자기가 그 가게가 탐나가지고 또는 임대인과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한테 가게를 주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를 갖다가 법에서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무작정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계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있고 그리고 종기가 있겠죠.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부터 3개월 전부터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3개월 동안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때 반드시 내가 새로 이 가게를 할 사람과 어떤 그런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실제로 내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이르러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어떤 그런 계약도 없이 바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실제로 계약이 만료되기 한 3개월 전에 어떤 사람한테 내가 권리금을 내가 1억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새롭게 체결하기로 이렇게 주선을 했는데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어떤 그런 갑자기 과도한 월세 인상을 한다든지 기타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새로운 어떤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이런 경우에 권리금 회수에 대한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해줘야 되고요. 실제로 어떤 그 사례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국이 있었고요. 그 약국에서 약국을 하시던 어떤 그런 분이 약국을 새로운 분한테 이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그 새로운 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핑계를 들어서 임대인이 실제로 그 새로운 그 임차인과 들어올 분과 어떤 그런 계약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새로운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그 임차인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어떤 그런 걸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핑계를 들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그 권리금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기회를 박탈했다고 봐서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어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권리금은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권리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이제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보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이제 별개로 떨어져 있고 나와 전 임차인과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권리금 계약을 통해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권리금을 내가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이 이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내가 원래는 받아야 될 권리금을 내가 못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를 법에서는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조건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내가 어떤 누군가와 새로운 임차인과 어떤 그런 권리금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시세에 맞춰서 어떤 그런 합리적인 권리금 계약이야만이 법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창업 시 요구되는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역들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잘 살펴봤는데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역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 중에 딱 두 곳을 추천드리자면 바로 대구와 그다음에 구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꼭 발품을 파셔서 네. 한번 현장을 좀 가보시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지훈 전문가님. 네, 현재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지금 날이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수익률만 쫓지 마시고요. 내면에 숨겨져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도 숙지하시고 나서 투자하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투자 중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번다는 허황된 꿈을 쫓기보다는 자신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원하는 바를 얻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